자, 한국은행에서 무제한 유동성 공급이다. 한국판 양적 완화를 시작하겠다. 자, 무제한 유동성 공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아베노믹스처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그 일본 아베가 돈을 찍어낸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년에 예를 들어서 한 1조 엔씩 찍었다고 칩시다. 근데 아베가 딱 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화폐 가치를 좀 낮춰야 되겠다. 그러니까 돈을 더 찍자 해서 1조 엔 찍던 거를 2조 엔씩 찍은 거예요. 그럼 돈이 2배로 빨리 공급이 되기 때문에 화폐 가치는 더 빨리 떨어지게 된다. 이게 아베노믹스거든요. 그러니까 뭐 되는 대로 찍는다. 그래서 무제한 공급한다. 이게 아베노믹스인데 우리나라도 무제한 공급을 하느냐.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다음 달부터 6월 말까지 일단은 기간은 제한이 있죠. 매주 1회 횟수도 정해져 있죠. 정례적으로 한도 없는 요거는 조금 그건데 전액 공급 방식에 RP 매입을 하더라. RP라는 건 환매 조건 부채권을 말합니다. 환매 조건 부채권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매주 화요일 실시해서 무제한으로 그 은행에서 그 금융기관에 환매 조건 부채권을 매입을 하겠더라. 자, 채권이죠. 채권을 은행이 무한대로 사주겠더라. 그리고 사면은 금융기관에다가 뭐가 가는 거예요? 돈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권리를 사고 돈을 막 금융기관에다 공급을 한다. 무제한으로. 그러면 유동성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양적 완화가 되는 거죠. 제가 이 기사 댓글을 봤는데 뭐 베네수엘라 꼴 난다느니 그 올해 내로 뭐 치킨 한 마리 5만원 된다느니 뭐 이런 댓글들 막 달렸거든요. 근데 과연 그럴까? 이 제대로 알고 얘기를 댓글 다는 건가? 그래서 이 환매 조건부 채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매 조건부 채권이란 뭐냐? 일단 첫 번째 1에서 3개월 정도의 단기 채권 상품이다. 그래서 이자를 붙여서 만기에 되사는 것을 조건으로 파는 채권을 말한다. 이거는 뭐 이 이후에 팔아도 돼요. 그러니까 1에서 3개월 이후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채권이죠. 중도 환매 시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데 장기 채권이 아니라 단기 채권 상품으로 만든다. 장기 채권을. 그러니까 중도 환매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안정성. 일단은 이거 쉽게 얘기해서 장기 채권 있잖아요. 장기 채권을 요거를 1, 3개월 단기 채권으로 만든다. 그러면은 이 장기 채권 자체는 굉장히 안정성이 높은 안전자산이죠. 안전자산을 3개월 해가지고 만기해서 일단은 팔고 그럼 여기 사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1, 3개월 후에 붙여서 도로 판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장기 채권이 지금 안전자산이 너무 안 팔리니까 단기 채권으로 만들어서 장기 채권을 담보로 돈을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채권을 돌려주면서 차익 받아서 이자 붙여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장기 채권을 담보로 내가 돈을 빌려준다. 단기 채권 환매 조건부 채권을 산다. 간단하게. 물론 똑같진 않은데 그냥 이해가 편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건부 채권이라는 거는 은행에서 3개월간 샀어요. 한은에서. 길어봤자 3개월이죠. 이게 금융기관에서 돈을 푼 거죠. 채권을 받으면서 돈을 푼 거니까 유동성이 무제한 공급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돈을 막 찍는 거랑 다른 점은 뭐예요? 이제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그러면 다시 이 채권을 갖다 팔면서 돈을 회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베네수엘라나 이런 형식으로 될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돈을 무제한으로 굴릴 수 있지만 해결되면 바로 회수하겠다. 이런 의미의 그 양적 완화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자, 아까 설명하려고 했던 기축통화인데요. 그 안정성 있고 국제거래통화로서 수요 공급이 원활하며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 통화는 그 세계적인 화폐로 사용이 가능하다 라고 한 애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양적 완화 막 풀었던 달러, 유로와 엔화. 이런 애들은 그냥 돈 푼다. 얘네들은 돈 풀어버린다. 기축통화니까 세계적으로 그 화폐로 쓰이는 통화량이기 때문에
막 풀어도 수요가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러죠. 대표적으로 그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가 베네수엘라가 양적 완화한 것도 있고 양적 완화해서 돈 푼 것도 있고 이것도 이건데 사실은 베네수엘라가 작살난 거는 얘는 2번 조건이고 1번 조건 뭐예요? 미국과 마찰한 거죠. 미국과 마찰하니까 실물 막 식량이나 이런 거를 팔지 수입이 안 되니까 실물이 희소해져서 실물 가치가 막 오르면서 화폐 가치가 급격히 떨어진 거지 양적 완화만 해서 떨어진 건 아니에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그런데 뭐 우리나라에서 조금만 양적 완화하면은 기축 통화가 아니니까 베네수엘라 꼴려고 한다. 또 돈 푸냐? 왜? 프레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지금 풀어야 돼요. 왜냐면은 미국에서 풀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일시적으로 풀지 않으면은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가뜩이나 안 되는 수출이 더 안 될 수가 있더라. 채권. 그래서 채권 수입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 그 채권 수익률 봤을 때 2월 28일부터 지금 수익률이 조금 올라가다가 그 양적 완화 발표 나고 나서 급격히 떨어졌죠. 채권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는 소리인데, 그죠? 양적 완화만 했다고 해서 지금 완벽히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해소된 것이 아니더라. 이걸 알 수 있겠죠. 이거는 뭐 아까 RP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간단히 한 거고, 지금 채권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거는 아직 위험성을 느끼고 있더라. 아직 안전자산 찾고 있더라.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부동산으로 자금이 가겠느냐? 못 가죠? 아까 15시 기준이에요. 더 뒤는 아직 안 나왔어서. 자, 그래서 이번에 양적 완화 하기 전에 양적 완화 좀 해라 비판해놓고, 그죠? 소극적이다 비판해놓고. 왜? 27조 4천억. 근데 지금 이미 24조 원을 풀었음에도 이때보다는 약하다. 그러니까 무제한 양적 완화 들어간 거죠. 아예 무제한은 아니에요. 50조 비상금융조치 들어갔다. 50조 정도. 그러면 리먼 때보다 2배 가까이 푸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반대하는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리먼처럼 뭐 터진 것도 아닌데 뭘 2배나 푸냐. 나라 망치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금액만 보시면 안 돼요. 한 1990년도에 안 땡땡 라면이 120원이었어요. 적어도 라면 하나에 120원은 안 하죠. 그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죠? 뭐 짜장면값 올랐다 뭐 올랐다 이런 식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금액으로 생각하면 안 되더라. 자, 그래서 M2 통화량은 2년 내 자금화할 수 있는 통화량을 말하죠. 일반적으로 우리 유통되는 통화량을 보통 M2 통화량으로 생각을 하죠. 그랬을 때 그 당시에 풀 때는 2008년 말이니까 2008년으로 보면 1425조 9천억이다. 지금은 2913조 6천억이다. 거의 2배 이상 뛰었죠. 2배 이상 뛰었는데 27조 4천억에서 50조로 뛴 거는 2배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아직은 리먼 때보다 약하게 들어가고 있다. 근데 더 많이 들어갈 가능성은 있다. 늘 얘기하지만 지금 리먼 때보다 더 위험하다. 터지지가 않았을 뿐이에요, 아직. 자, 그럼 리먼 때는 어떻게 풀었냐? 리먼 때는 잘 성공했냐? 볼까요? 자, 리먼 때도 뭐 지금처럼 무제한은 아니지만 2조 원 가량의 RP를 매입을 실시했다. 그죠? 그랬는데 리먼 때 부동산 올랐나요? 실물은? 리먼 때 삶을 좀 기억하고 계신 분들 폭망했죠. 부동산 뚝 떨어지고 뭐 다른 거 다 떨어졌죠. 10조 투입했죠. 비상사태라고 해서 양적 완화 하고 있죠. 쭉쭉 양적 완화 했죠. 비상사태다. 아까 얘기했듯이 총 27조 이상 투입했으니까 펀드 같은 데다가 은행권 펀드에서 대출 형식으로 지원한다. 회수하겠다는 거예요. 기축통화 아니니까 이때도 회수하는 형식으로 양적 완화 됐더라. 위험하니까 안 됐죠. 뭐 이렇게 은행에서 아무리 양적 완화를 하더라도 금융권에서 돌았으니까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돈 가뭄은 여전하다. 왜? 얘네가 실물로 안 흘러가고 금융권에서 계속 돌고 있었기 때문에 양적 완화 해가지고 KB, 신한은행, 뭐 제일은행 뭐 이런 데다 막 은행이나 뭐 증권, 펀드 이런 데다 다 풀었어요.
이걸 가지고 기업 지원 들어가서 생산량 증가하고 좀 더 저렴하게 공급해서 소비량이 증가하고 그러면서 경제가 살아났어야 되는데 다시 돌아오죠. 이거 풀어줬더니 뭐 했어요? 다시 역류했다. RP 요거 파는 거를 응찰하고 있더라. 저 돈 가지고. 왜? 위험하니까요. 위험하니까 안전자산 채권을 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연 3% 금리 받으려고. 대출, 자금 대출하는 게 아니라 기준금리 받으려고 한은에 예치하고 있다. 시중 대출금리가 기준금리랑 비교해보면 낮아지는 경우 없죠. 무조건 대출금리가 더 크죠. 그런데 이쪽이 더 이득 많이 보는데 왜 한국은행 뭐 국채 사고 있어요? 중소기업은 망하면, 부도나면 자금 회수가 쉽지가 않죠. 리먼 브라더스 은행이 왜 망했냐? 회수가 쉽지 않은 돈을 개인들에게,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개인들에게 마구 빌려줬죠. 회수를 하려고 봤더니, 그러니까 마구 빌려주면서 집을 사게 만들었죠. 집을 사게 만들어서 미국의 집값이 굉장히 거품이 많이 쌓이게 됐고, 거품이 계속 쌓이니까 빌려준 거 못 받으면 집으로 회수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신용이 안 되는 사람한테 모기지론으로 돈을 빌려주게 되죠. 그 사람들이 집값이 너무 올랐다. 그리고 난 대출 받은 금액이 너무 많다. 차라리 집을 버리겠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속출했더라. 오른 집값이 회수가 되니까, 그죠? 집이 회수가 되니까 리먼 브라더스 은행은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느냐? 아니죠. 왜? 부동산 매물이 넘쳐나니까. 회수했는데 다 회수하고서 팔려고 보니까 수만 채, 수십만 채를 팔아야 돼요. 근데 그게 다 안 팔리죠. 매물이 순간적으로 급증하니까. 그러니까 자금 회수는 안 되고 집만 가지고 있는데 집 가치는 계속 쭉쭉 떨어지고 결국은 빌려준 가치보다도 낮게 되는 거고 자금 회수가 결국 안 되니까 이 은행이 당시 세계 4번째인가 되는 은행이었는데 순식간에 파산해버렸잖아요. 가계보다 중소기업은 조금 더 낫겠죠. 조금 더 버틸 수도 있겠죠. 반대로 지금 같은 경제 위기에서는 더욱더 못 버틸 수도 있죠. 당시에도 똑같은 거예요. 리먼 위험한 데다가 돈을 대출했다가 수익을 좀 더 보려고 했다가 리먼이 망했구나. 우리도 여기도 하는 것보다 한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한국은행이 망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 기준금리라도 받아서 이 은행들도 기준금리로 이자를 붙는 걸 사면 물가보다 낮으니까 당연히 손해죠. 어제 스트리밍 영상에서도 얘기했었는데 현금 가지고 있으면 손해다. 왜? 물가 올라가는데 그거보다 낮은 금리의 이자가 붙으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현금 가지고 있는 건 손해다. 뭐든 사야 된다. 라고 얘기하죠. 일반 개인이, 전문가란 사람들이. 근데 경제 위기 때 은행들도 안전한 한국은행에다 예치하고 있다. 왜? 망할 수 없으니까. 현금 확보하는 게 은행들도 안전한 현금화 가능하고 굉장히 안전한 데다 한다. 일반적으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은행이 옆 은행에다 돈 맡길 수는 없으니까 은행들의 은행인 한국은행에다 돈을 맡기는 거다. 현금 가지고 있는 거죠. 은행들도. 은행들이 멍청이라서 수익 낼 줄 몰라서 현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라도 무너지면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은행들도 그런데 일반 개인들이 현금 가지고 있지 마라. 왜죠? 이렇게 위험한 상황인데? 리먼 때도 이랬는데 지금 리먼 때보다 더 많이 유동성 공급한다고 했고 더 유동성이 경직되어 있는 상황이죠. 언제 끝날지 모르죠. 그 전에 미중 무역 전쟁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미중 무역 전쟁으로부터 2020년에 위기가 올 거라고 레이 달리오가 예측을 했어요. 근데 지금 질병 문제로 인해서 더 강해졌을 뿐이죠. 그 위기가 얼마나 갈지 모르는데 빨리 뭐라도 사라 얘기하는 거 굉장히 1차원적인 분석일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는 오르는 게 맞아요. 그럴 땐. 근데 그거를 지금 넘어섰다. 이미 주식도 굉장히 너무 많이 떨어져서 지금이면은 나중에 사더라도 가치 회복하면 오른다. 그렇게까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죠. 금융시계 지금 다시 돌아와서 유동성 금융위기 했을 때 지금 1,000억 원 안팎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와서 겨우 막고 있다.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고 있다. 기업들이 지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하나 파산하면은 얘만 망했구나 이렇게 돼요? 아니죠. 예를 들어 조선소가 망한다. 그러면은 그 옆에 공급하던 철강 업체도 위험해지죠. 수주가 굉장히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한 업종에서 시작된 파산이 전반적인 실업 문제는 둘째치고 계열사, 납품업체의 연쇄적인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굉장히 위험하다. 근데 지금 단기 자금 시장이 경색되었으니까 거기에 외국에서
미국에서 유동성을 완화를 했다. 그러면 수출은 더 불리해지니까 단기 자금이 더 경색되겠죠. 그러니까 푼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단기 자금이 은행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부 지원하에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더 잘 살게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적어도 부동산으로 들어가진 않겠죠. 적어도. 왜? 가게에다 공급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다 공급하는 거죠. 기업에다. 뭐 가게에도 지원이 들어갈 거예요. 그 뭐 관련 쪽 하는 사람 보면 뭐 경기도 같은 경우 뭐 10만 원씩 지원 들어갔고 뭐 그랬다는데 그거 조금 들어간 걸로 유동성이 뭐 부동산으로 들어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으로 들어가서 그 기업을 살리려고 하는데 이게 개인으로 들어가서 주가를 올리느냐 부동산을 올리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죠. 자, 기준금리 계속 내린다. 이것도 어쨌든 유동성을 풀려고 했던 건데 안 풀리니까 단기 자금이 돌지 않으니까. 단기 자금이 돌지 않는 이유는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단기 자금이 다 부동산에 묶여 있어서 그래요. 얼마 전에 제가 영상에서 설명했는데 전체 광의 통화량분의 M2 통화량이 굉장히 줄었잖아요. 그때 초이노믹스 이후에 다시 대출 제한할 때까지 쭉 줄었더라. 그러니까 단기 자금이 당연히 경색될 수밖에 없죠. 그 상황에서 쭉 이어졌어요. 그 상황에서 쭉 이어졌는데 경제 위기가 닥치니까 제대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얘기했어요. 지금 질병 문제가 터질 줄 알았나? 몰랐죠, 당연히 저도. 그렇지만 작년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계속. 왜? 경제 위기 곧 온다. 가계부채 너무 많이 쌓였다. 시중에 도는 자금이 한계가 있는데 그 자금마저도 지금 부동산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거 금방 터진다. 지금 위험하다. 그리고 터지고 나면 지금 올라간 이상으로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부터 얘기했지만 그 가격에 사는 거는 물론 더 오를 수도 있죠. 근데 실거주로 사는 거는 굳이 이 가격에 살 필요 있나요? 상투 여기서 요만큼 더 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여기서 사야 돼요? 여기까지 올랐다가 한참 있다가 결국은 여기 밑에까지 떨어질 건데? 자, 결론은 그래서 이렇게 2008년에도 공급했고 하지만 똑같이 될 수 있느냐.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유동성이 투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진 않을 거다. 왜냐? 경제 위기가 왔기 때문에. 투기 시장보다는 어디로 간다? 안전자산으로. 개인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으로 가는 거고 기업 같은 경우는 활성화 쪽으로 가면 좋겠죠.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기업 쪽으로 안 흘러가면 주가도 망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기대감만으로 오른 거예요. 저번에. 미국 했으니까 우리나라도 하겠지? 미리 올려놓은 거예요.